조금 전에 쉬는 시간 때 질문이 들어와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옵티슬랭으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전에 그 리얼런 타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로게이트 모델에 대한 그 ARSM 모델을 선택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 내용들은 지금 헬프에 있는 그림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면은 반응 표면 전체 영역 검색을 한다고 할게요. 오전에 진행했었던 원론적인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설계 영역에 대한 인풋 파라미터의 그 어퍼 바운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균일하게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 100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100개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COP나 이런 개수가 작으면 다시 더 리파이먼트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AMOP를 통해서 세트가 다 완료된 걸 가지고 메타 모델을 만들고 그 메타 모델 만든 거 기반으로 검색 알고리즘들을 돌려서 결과를 찾아냈었어요.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갔죠. 단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ARS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어쨌든 A가 붙은 건 이제 어댑티브고요. RSM은 그냥 그 Response Surface Method 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샘플링과 반응 표면 모델 만드는 거를 그 AMOP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AMOP는 샘플링하고 반응 표면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에 대한 이터레이션만 돼요. 반응 표면 모델을 잘 예측 오차를 높이기 위해서 그 리파이먼트 샘플링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ARSM은 샘플링과 반응 표현 모델 만드는 것과 검색 알고리즘 3개가 양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3웨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 반응 표면에다가 기존대로라면 샘플링 100개를 생성시켜 놓고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9개만 깔아 놓습니다. 9개만 깔아 놓고 그 로컬한 지점에서의 반응 표면을 구해요. 전체 영역에서 반응 표면 9개를 찍으면 그 9개의 포인트가 이러한 사인 웨이브의 비선형성을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영역을 줄이면 2차 곡선이나 3차 곡선 뭐 이런 게 된다 하더라도 영역을 줄이면 그냥 단일 기울기 공면으로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심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 같은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죠. 전체를 다 키워서 샘플링을 해서 뽑으면 뭐 100개를 하면 사인 웨이브 펑션이 나오겠지만 그런 응답이 나오겠지만 미소 영역에 대해서 샘플링도 러프하게 해요. 9개 지점, 꼭지점 4개, 중심점, 네, 가운데점 이렇게 Q자점에서 9개만 해서 반응 표면을 선형적이거나 아니면 미소한 비선형적인 형태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지금 이제 샘플링 했고 그 다음에 반응 표면 모델 만들었고 그리고 저 반응 표면 모델 위에서 MOP 모델 위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 미소 영역에서 가장 좋은 값이 목적 함수가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나 가깝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를 보면 요 지점이 지금 제일 가깝죠. 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검색 도메인이 이동이 됩니다. 중심을 옮겨요. 그러니까 중심을 옮겨놓고 그럼 중심 옮긴 걸 기준으로 해서 어퍼 로어 바운드만큼 다시 새 검색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도메인의 중심도 이동하고 도메인의 크기도 줄여나가요. 이런 식으로 점점 좋은 방향을 향해서 찾아 나가요. 그래서 반응 표면 모델 기반인 거는 맞는데 이게 다 능동적으로 3개의 워크플로우가 다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래서 실제 리얼런이기도 하지만 메타 모델을 사용한 그런 이제 간접 검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소 면적을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구배 검색법은 기울기가 0인 지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거든요. 그 값의 이전 값과 현재 찾은 값에 대한 그 값의 오차 범위를 1의 마이너스 6승까지 뽑아가면서 구배법은 탐색을 해나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소 면적을 뽑아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메타 모델의 그 정확성에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소 면적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에 대한 거의 무한대 값으로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컴퓨팅 타임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또 쓸 수도 있어요. 하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COP라고 하는 개수가 포스트에서 나오는데 COD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x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일단 두 개를 샘플링을 해서 두 개를 뽑았더니 이제 y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메타 모델 어떤 걸 쓰든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메타 모델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만들어진 메타 모델과 이 포인트는 정확하게 100% 일치되죠. 예측성이 정확하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또 세 번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차가 가장 작은 커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애매한 커브가 나와요. 그래도 이 세 개 포인트들에 대한 예측 오차가 가장 작은, 오차율이 가장 작은 메타 모델을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포인트가 우리가 많이 만들어지죠. 뭐 더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포인트들의 가장 예측 오차가 적은 새로운 커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비선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포인트의 개수가 적을 때, 밑에 샘플 포인트고 왼쪽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그 예측 오차 같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포인트가 적으면 예측도가 높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네, 이런 상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 이런 과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좀 잠깐 포인트가 이제 한 이 정도 일단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자, 검증 포인트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라고 여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빨간색에 지금 이제 실제 리얼 포인트가 없는 지점에 이 지점을 가지고서 x1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한 요런 값이 나왔습니다. 좀 어긋났죠. 그럼 좀 어긋난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반응 표면 모델을 다시 개선을 해요. 다시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증 포인트들은 이제 계속 추가해 나갈 거예요. 네. 추가해 나가면서 추가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 그 검증을 하기 위한 포인트만 가지고서 봤을 때에는 오차가 이제 굉장히 큰 상황으로 예측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검증 포인트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검증 포인트들로만 검색해 나가는 어떤 정확도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상향이 돼요. 지금 여기 이 그래프는 조금 지금 아직 정확한 그림을 제가 뽑아내지 못했는데 찾지 못해서 지금 띄워놓은 건데 나중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면 COD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프하고 COP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중간 부분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렴된 그래프의 어떤 그 교차점 이후부터는 샘플링 포인트를 더 많이 쓰지 않아도 뭐 한 200개 풀었으면 200개쯤에서 교차가 됐으면 이 문제는 한 200개 정도 풀어야지 예측도가 더 개선되지 못하는 수준까지 세츄레이션이 되는구나. 그 정도가 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모델에서는. 그런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마다 COP와 COD 개수가 교차 접점이 일어나는 샘플링 포인트 개수는 다 다를 것이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더 혼란스럽나요? 네. 자, 일단 또 생각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진도는 좀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의 이제 그 간접 검색이랑 직접 검색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프로세스를 다 한번 싹 다 봤어요. 자, 이제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이 문제 말고요. 그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면 시간 이력에 따른 진동 응답이나 아니면 하모닉 주파수 구간별 응답 커브들이 나오겠죠. 전자기장 해석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어떤 주파수별 그런 뭐 S 파라미터 커브라던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실 거고, 유동 해석하시는 분들도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량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일단 저장을 하고요.
네, 새로 시작하는 항목 중에서 제가 잠깐 워크플로우를 창을 닫아놓고 아래쪽에 튜토리얼 쪽 목록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예제를 하나 다뤄볼 겁니다. 그 시간 이력 커브를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진동 응답을 구하는 그 계산식을 가지고 커브 피팅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진동 응답에 대한 커브 피팅이라든가 아니면 재료 물성에 대한 그 응력 변형률 선도, 그 재료 물성 피팅하는 거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쓰실 수가 있고, 다른 비유에서도 아마 이런 커브를 매칭시켜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제를 하나 다운로드해서 또 보겠습니다. 일단 예제 파일 먼저 공유 폴더에 좀 올려드릴게요. 네, 공유 폴더에 오실레이터 언더바 옵티마이제이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예제 폴더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oscillator.s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oscillator bat 파일이 있고, 그리고 oscillator reference와 시뮬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oscillator s 파일 먼저 편집 메뉴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동 해석 쪽에서 그 1차원 시스템에 대한 진동 감쇄 수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변수는 이 물체의 진동하는 그 질량,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고정되어져 있는 지점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스프링에 대한 개수하고 댐퍼에 관련된 개수,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진동시키기 위한 이제 외부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이 구조물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변화량을 이렇게 시간 이력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계산 항목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오전에 그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입력 변수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 변수를 쓸 거니까 이 그냥 반복 과정이죠. 네, 반복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BAT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안 보도록 하겠고, 맨 아래쪽에 있는 oscillator reference 텍스트 파일 먼저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열어서 보게 되면은 reference가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time과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그 변위에 대한 그 변화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한 7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oluti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솔루션에는 나중에 이제 그 댐핑 값하고 그 다음에 움직인 어떤 최대 변위량에 대한 값들이 있는데,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 같은 걸로 사용할 때 쓸 그런 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시그널도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레퍼런스와 동일하게 시간과 그 변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개수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 하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다 풀고 나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지금 이 페이지에 없네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커브가 있는데, 레퍼런스 커브에 맞는
해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데 고객이 실험으로 만들어진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어요. 실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해석을 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합성이 맞는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그 상태에서 뭐 다른 이제 외부 조건들을 바꿨을 때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모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정합성 테스트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시작하고요. 자, 이후 과정 오전에 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솔버 위자드를 실행시키고 Common Text Base라고 하는 항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들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놓은 오실레이터 폴더로 가셔서 oscillator.s 여기 인풋 파라미터가 있는 폴더 파일이죠. 자, 여기도 이제 열어서 보신 다음에 자, 26번에서 30번째 줄까지 있는 파라미터들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 영역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토 파라미터라이즈 한 다음에 이름 바꿔가면서 add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거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x1, x2라고 해서 그 뒤에 넘버링에 대한 것이 잡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문자 뒤에 그 숫자가 없으니까 바로 값으로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이제 m으로 해서 add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는 k add 세 번째는 d 댐핑 개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키네매틱 에너지라고 그 앞에 있는 이름이랑 동일하게 입력해서 4개를 등록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 하는 과정들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제 잘 빨리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서의 값의 범위는 얼마냐 라고 되어져 있는데 값에 대한 범위를 보겠습니다. 프로볼럼 d 초기 값이고 2에서 10 저것만 바꾸면 되나? 저것만 바꾸면 그 m 하고요 k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m이 아까 0.1에서 5kg까지 바뀌고요. k는 10에서 50까지 바뀝니다. m이 0.1에서 5까지 바뀐다고 했었고 키네매틱 에너지였나요? K구나. K가 10에서 50 K가 10에서 50까지 바뀌고 나머지 D하고 키네매틱 에너지는 값이 바뀌지 않아요. 초기 값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그 콘스탄트 항목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 값을 바꿔서 4개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기여도를 다 보겠다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풀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아웃풋 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민감도 분석만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한 파일은 선택 안 하고 레퍼런스하고 시그널에 대한 이 두 가지 데이터만 먼저 쓸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포맷은 plain text 파일로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더니 자, 이 배열 정보로 들어와져 있거든요. 배열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 붙이기에는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열 형태로 그 영역들을 구분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메뉴를 볼까요? 아래쪽에 여기 토큰 와이즈나 아니면 컬럼 와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변수 이름부터 좀 지정을 해놓을게요. 변수 잠시만요. 위쪽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 마우스로 선택하시고요. 여기를 일단 마커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제 레퍼런스는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 실험으로 뽑아놓은 값이다 보니까 한번 불러놓으면 그 이후에 다시 뭐 불러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파일 말고 시뮬레이션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계획법을 하면서 디자인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다 새로운 파일이 나올 거고, 그러면 해당 위치에서 그걸 다시 들고 와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네 번째 줄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야 된다라고 하기 위한 어떤 기준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레퍼런스라고 하는 저 항목을 마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록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커를 두고 이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건너뛰고 세 번째 줄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어떤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고, 자, 로케이션은 이제 여기다. 레퍼런스 마커로 등록되어져 있는 레퍼런스로부터 반복적으로 맨 아래 번째 줄까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로케이션들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여기 Show Advanced Option이라고 하는 걸 열어서 밑에 메뉴를 좀 더 확장시켜 줍니다. 확장시켜 놓고서 보게 되면은 몇 번째 줄 건너뛰고 몇 번째 칸 건너뛰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그러니까 로케이션 지정해주는 메뉴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하나의 그룹, 지금 여기 첫 번째 컬럼이죠. 4번에서 지금 맨 밑에까지 해서 이 첫 번째 데이터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 중간 사이가 뭐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나 탭으로 이렇게 띄워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필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이제 토큰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정리가 잘 안 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찍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토큰 와이즈가 아니라 컬럼 와이즈로 바꿔가지고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지금 토큰 와이즈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블럭, 이렇게 블럭 단위로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값을 인식시켜야 될 부분이 레퍼런스 마커는 위쪽에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위치 지정에 대한 부분의 색상이 지금 요 밑에 푸른색 쪽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라인과 토큰이 있어요. 또는 지금 토큰 와이즈로 되어 있어서 라인과 토큰인데, 컬럼 와이즈로 바꾸면 라인과 컬럼으로 바뀝니다. 여기 밑에 지금 메뉴 전체가 바뀌죠. 자, 일단 토큰으로 놓고 라인 오프셋 라인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제 그 컬러가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네 번째 줄부터 한 줄씩 인크리먼트는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내리면 맥시멈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쭉 선택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배열 변수니까 이제 첫 번째 열은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열에 대해서 토큰 개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프셋 할 거는 없고 바로 이어서 한 그룹씩 가는데, 최대 맥시멈이 1그룹이면 이제 첫 번째 열인데, 이제 두 번째 열까지 가겠다 그래서 맥스를 2로 하면 두 번째 블럭이 같이 잡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 블럭이 이제 잡혔어요.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바르게 인식이 된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 밑에 여기 Next Back 그 버튼 있죠. 그 위에 보면은 Use as Response가 있고, 그 왼쪽에 보면 Instant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데이터의 X, Y 값이 그래프로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왼쪽 위에 보면은
그래프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엑셀 시트처럼 배열로 표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된 게 맞다. 그러면 레퍼런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이 상태로 그 오른쪽 밑에 있었던 use as response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값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 변수 형태로 들어가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 외부 로 데이터 받아갖고서 뭔가 그 롬 만들거나 아니면 서피스 모델 만들어서 쓰거나 데이터 분석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고객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실험에 의한 값이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이것과 매칭시켰을 때 커브가 잘 정합된 상태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퍼런스 커브 말고 시뮬레이션 커브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파일 오픈을 합니다. import new file. 자,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 oscillator signal.txt 파일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맷은 그냥 plain text 파일로 가고 자,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데이터 밑에 쭉 있습니다. 자, 하세요. 안 되시면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과정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있는 부분 선택하고 마커로 등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커로 등록하시고 마커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고급 옵션 열어서 몇 번째 줄 오프셋 할 건지 컬럼으로 몇 개까지 할 건지 그것들 정의하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넣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리스폰스 영역에 선택되어져 있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커브 두 개가 중첩돼서 나와요. 네, 두 개가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커브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레퍼런스처럼 나오기 하기 위한 댐핑 값하고 스프링 값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 두 커브에 대한 오차를 최소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부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이 워크벤치 디자인 엑스플로러에는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식한 방법을 썼었냐면은 매 시점마다의 두 데이터의 그 오차를 구간별로 뽑아내요. 뭐 예를 들어 샘플링을 10구간으로 끊어놓고 그 10개에 대한 오차를 뽑아서 그 합산된 오차가 최소화되어질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그런 이제 무식한 코드를 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고 워크벤치에 옵티슬랭 그 익스텐션이 켜져 있으면 거기에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변수의 오차를 보려면 뭔가 내부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variable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variable 탭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출력 변수가 이제 response 변수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잠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널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계속 바뀌는 데이터가 생성되겠죠. 그런데 레퍼런스는 계속 참조를 해야 되니까 고정값이에요. 계속 값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OE를 이제 실험계획법을 샘플링 많이 해서 쭉 풀다 보면은 그 로컬 디자인 포인트 1번부터 뭐 200번까지의 로컬 폴더로 계속 그 값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도 하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는 패스에 대한 게 릴레이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앱솔루트로 둬도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파일을 아예 가지고 올 때도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앱솔루트를 넣던가 네, 아니면 여기 베리어블에 가서 레퍼런스가 여기는 앱솔루트다. 요건 그냥 이 상태로 둬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차 계산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마우스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제일 위에 add variable 눌러주시고요. 그럼 새로 하나 뭐가 나옵니다. 이름은 편하게 적으세요. 네, 이름은 편하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 새로 만든 내부 변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맨 아래 오픈 칼큘레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옵티슬랭의 함수 계산기들이 나옵니다. 네. 가끔 이제 명칭들을 보면 명칭들이 이제 알아듣는 명칭들도 있고 조금 이제 지금 옵티슬랭 헬프를 봐야지 무슨 항목인지를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함수 이름들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용할 거는 여기 밑에 세 번째 탭, 그 리니어 알게브라 쪽에서 맨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네, 요 항목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가 그 발음으로 되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EUKLIT NUM 항목이라고 하는 거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차를 계산해야 될 내부 변수 항목들이 있죠. 레퍼런스하고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해서 RE라고 입력을 하다 보면 내부 변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이거 하고 요거에서 마이너스 넣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려고 치려고 하면 이제 또 뜹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넣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데이터의 전체 구간에 대한 총 오차를 계산해주는 그런 내부 그 계산 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더니 계산대에서 나온 값이 13.2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항목도 마우스를 끌고 와서 오른쪽에 리스폰스 영역에다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안 맞는데 전체 영역 구간에 대한 그 중간 그 보관을 해서 샘플링 보관을 해서 그걸로 맞춰서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됐죠?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앞서서 설명을 한번 다 드리긴 했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자, 제가 그 좀 전에 만들었었던 내부 변수 relative error 항목은 그냥 가지고 와서 오브젝티브에서 최소화되어지는 조건으로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자, 하나 등록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배치 파일 가지고 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파일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하셨던 폴더에 가서 oscillator.bat 파일 열어주시고요. 네, 열어주시면 아까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자, 다 되셨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템플릿 이름 같은 경우도 따로 지정하지는 않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셨으면 경로에다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run 버튼 눌러서 잘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조용해서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웅성웅성 하시네요. 잘 안 되시는가 보죠. 잘 되신 분은 저장하시고 센시티비티 위자드 연결해서 한번 샘플링 많이 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아마 이 이후부터 뭔가 센시티비티 위자드 같은 거 설정해서 작업하실 때 아마 이미 다 앞에서 맛을 봤었기 때문에 굳이 오전에 했었던 것처럼 뭐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한다던가 이러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AMOP로 계산을 했었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AMOP로 해서 결과를 볼 때는 민감도 분석 결과나 이런 게 안 나와요. 네. 그냥 최종 결과물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 분석이나 문제의 그 상세한 의미 분석들을 하려면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 AMOP가 아니라 그 나중에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 네, ARSM이나 그런 거 할 경우에는 그런 의미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도 AMOP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MOP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서도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바꿔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나 이런 건 넘어가고, 어댑션에서도 여긴 특별히 손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MOP에서 variable reduction은 여전히 안 하는 걸로 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테스트 모델에서는 지금 아마 잠시만요. 라이선스 체크하는 게 있는데 옵티슬랭 프로젝트 메뉴 맨 아래 보면 라이선스 매니지먼트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프리미엄까지는 체크하는데 문제가 없고 엔터프라이즈도 체크하는데 일단은 문제는 없네요. 요거까지 네, 한번 해보고, 그리고 MOP 모델에서 뉴럴 디피드 네트워크 모델까지 확장시켜가지고 한번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멈춰 있는데요. 밑에 메시지 로그 보면은 지금 데이터를 디자인을 100개를 다 풀었어요. 100개 다 풀고 그 다음에 100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 컬렉트도 다 됐고, 그리고서 이제 MOP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뉴럴넷 모델 같은 게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가지고 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기다리기 힘드시면은 정지하시고 리셋 하신 다음에 MOP 그냥 원래대로 모델 바꿔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10분 쉬었다가 55분부터 하겠습니다. 어, 네, 잠시만요.